조선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한국은 마냥 웃지만은 못합니다. 이유를 등에 업은 유럽 기업의 갑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갑질에 일본 기업까지 합세해 한국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었는데요. 그런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통받았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마침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과 갑질하던 유럽 기업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린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 수주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축될 것이라 생각했던 조선업이 의외의 활기를 맞으면서 한국 조선업이 흥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5월 59만 CGT에 그쳤던 12,000 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발주는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 701만 CGT로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8척 수주에 그쳤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118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기록적이라고 할 만큼 올해와 작년의 차이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발주 역시 같은 기간 56만 CGT에서 116만 CGT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주 건수로 보자면 13척에서 27척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친환경과 고부가 가치 선박 수요가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LNG 연료 추진선 시장에서 최강자의 위치를 점하던 국내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선전에 유럽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건인데요. 유럽은 이들 두 기업의 합병이 독과점이라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LNG선의 경우 이 두 업체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업체가 가격을 올린다면 유럽에서는 이들을 대체할 제작사가 없기 때문에 상승된 가격으로 고스란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병합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위기에 처한 한국 조선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딜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업계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는데요. 유럽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독과점 형성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행위라 바라본 것입니다. 합병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EU 측을 상대로 LNG선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EU를 설득하고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병합하는 행위이지만 본의 아니게 타국인 EU에게 기업의 핵심 역량이나 다름없는 조선 기술을 공짜로 넘기게 생긴 것입니다. 싱가포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에서는 합병 허가가 났지만 EU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EU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대상선 지원은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독일 하파크로이트 최고 경영자 롤프 하벤 얀센은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신규 선박이 발주되면 국제 해운 운임과 선박 가격에도 영향을 줘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으로 국제 소송까지 불사할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조선업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강력한 제동입니다. 덴마크 머스크사의 경우 한국 기업인 현대상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대놓고 적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과 힘을 합쳐 WTO 보조금 협정 위반 혐의로 WTO에 제소를 걸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들의 주장에 맞서 보조금은 경영난에 빠진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것이라 반박하며 제소에 맞섰는데요. 또한 EU 자체적으로도 보조금 규제 카드를 꺼내며 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역의 보조금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공조달만이 아니라 보조금에 의해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EU 당국이 직접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EU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언급했지만 넓게 보면 한국까지도 보조금 문제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노린 이유의 꼼수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꺼내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탄소 경제 부분을 공략하며 자국에 뒤처진 조선업을 부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 조선업의 족쇄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K배터리 역시 유럽의 보조금 제한 정책의 유탄을 맞은 분야입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에 공장을 두고 있고 제1공장 설립을 위해 준비 중이었지만 EU의 보조금 제동에 건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U는 추가 자료까지 요구하며 SDI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폴란드 배터리 공장 증설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부가 해당 공장에 9,500만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럽 정부가 지원한 금액조차도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며 한국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조선업 분야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미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점유율을 나눠 먹을 정도로 유럽 자체 기술도 낙후되었을 뿐더러 제조 역량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업계 1인자인 한국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유럽의 주요 상대국이면서 연관된 분야가 많기에 타깃을 한국으로 변경,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낮은 인식 역시 이 문제를 키우는 장애물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콘텐츠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업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이뤄 전 세계 수주 1위라는 기업을 토했지만 EU 입장에선 여전히 한국을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여기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인 GTT가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CEO인 베르테로 티에르는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GTT 기술 덕분이고 이 기술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과 파트너가 된 지 30년이 되었다. GTT 덕분에 한국이 중국과 유럽을 따돌리고 LNG선 건조 1위가 된 것 아니냐. GTT의 회장 베르테로 티에르 CEO는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없었으면 한국은 1위를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TT는 LNG선의 핵심 기술인 멤브레인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LNG 온도를 영하 163도 이하로 한결같이 유지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저온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기술은 굉장히 까다로워 GTT 외에 수준 높은 멤브레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멤브레인 기술 덕분에 경쟁자인 일본 LNG선에 비해 적재량을 40% 늘릴 수 있어 더 많은 적재량을 이 점으로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르테로 티에르 CEO는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배타적 기술이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만 이 기술을 전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 사용료인 로열티 비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선박 하나당 5%의 로열티를 챙겨가는 것으로 GTT는 알려졌는데요. LNG선 한 척당 100에서 200억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조선사들이 수출하는 것으로만 로열티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CEO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한국 조선업계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GTT의 갑질 횡포의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GTT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 팔기로 강매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순수 기술로 GTT가 가진 멤브레인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히려 GTT가 가진 멤브레인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GTT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던 삼성중공업의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기술은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만들어 영하 253도로 액화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독립형 화물창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형화하는 데 유리한 기술입니다. 이제까지 앞선 기술로 로열티를 빼먹을 궁리만 했던 GTT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오히려 한국이 발전된 멤브레인 기술을 앞세워 다른 회사에게 판매한다면 GTT는 시장 점유율을 한국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목덜미를 주기 위해 시도했던 탄소세나 보조금 제도 규제 역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LNG선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선 영역에서 한국은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에게 판매를 돌릴 수 있습니다. 유럽 외에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남미 등 한국 선박을 요구하는 시장은 많기 때문이죠. 경쟁력이 부족한 유럽은 한국의 수출 규제에 더 다급해지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친환경선 제조 기술에 있어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유럽의 탄소세에도 한국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 탄소세를 통한 꼼수를 썼지만 한국은 이 꼼수마저 극복하고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U가건 WTO 제소 역시 일본에서 자국 1, 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합작사를 내세워 EU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 한국이 EU에 제동을 걸면 WTO 제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 결정을 두고 일본이 최근 한국 조선업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 주도의 자국 조선업 지원으로 일본 조선소들은 수없이 많은 구조조정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 보조금 위반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 보조금 협정 위반 같은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002년 EU가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WTO는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준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EU가 꺼낸 카드들을 한국이 다 제압하고 있는 형국이죠. 오히려 조선업계 1위인 한국이 유럽에게 선박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물류나 에너지 수급에 선박이 필요한 유럽 입장에서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전에 자신들이 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 먼저 싸움을 걸었다가 손해만 보게 생겼는데요. 한국이 승기를 잡아가는 이번 싸움에서 EU의 선택은 무엇인지 설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